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이 반응의 자발성, 이 반응이 실제로 진행이 될 건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보셔서 아실 수도 있는데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 바로 열 엔진의 효율을 분석하는 데에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하는 게 더 맞겠네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화학과에서도 연력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교재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한번 봐보면은 제 챕터 9에서 열화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번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은 챕터 18에서 다시 한번 더 연력학,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자발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화학에서도 챕터 23개 중에 2개를 연력학에 배당할 만큼 일반화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뭐 명시적으로 연력학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은 뭐 챕터 14, 뭐 화학 반응 속도론, 그 다음에 챕터 15, 화학 평형, 그 다음에 뭐 챕터 15에서 17 전부 평형이네요. 그 다음에 챕터 19, 전기화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력학 개념을 잘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력학은 정말 중요하다. 꼭 이해를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인트로덕션을 가볍게 하고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중에서 연력학이라고 하는 연력학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들이 있으실 텐데, 뭐 들어보셨다,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 연력학. 어떠세요? 연력학이라고 하는 말을. 아, 그쵸. 물리에서 대부분 많이 배우죠. 맞아요. 네. 그 물리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고, 그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력학 제1법칙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사실 연력학을 구성하는 법칙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연력학 0법칙부터 해서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0법칙은 조금 추상적인 온도의 정의에 대한 조금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로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바로 1법칙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있는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법칙의 이름에서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어떤 과정, 뭐 화학 반응이라든지 어떤 어, 과정을 겪을 때 그 과정에서 에너지의 형태가 변환될 뿐이지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이 된다라는 그런 법칙이죠. 그래서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기술할 수 있고 우리가 다양한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뭐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나요? 에너지가 뭐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친구가 에너지가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을 하는 능력, 네, 좋습니다. 그 에너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뭐 많이 쓰죠. 뭐 나 오늘 뭐 너무 에너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정의를 해보라고 하면 사실은 뭐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뭐 일을 할 수 있는 뭐 능력,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중요한 키워드가 결국에는 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워크라고 부르는 부분이 되는데, 사실 에너지는 이 기계적인 뭐 부피 변화 혹은 기계적인 힘을 수반하는 일 말고도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뭐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키워드는 열이 되고, 이걸 우리가 히트, 뭐 Q라고 부릅니다. 워크는 W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을 일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열이라고 하는 키워드 두 개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적인 힘을 통해서 뭐 수행을 하는 것이 되겠고, 기계적 힘에 관계된 것이고, 펜이 안 나오네요. 힘과 관계된 것이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힘과 관계없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뭐 일, 열 요런 컨셉을 잘 이해를 해야지 이제 에너지도 알 수 있을 테니까 일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워크라고 부르고 우리가 기호로는 W라고 쓰고, 일의 양 W는 우리가 힘 벡터 곱하기 그 다음에 거리 벡터 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죠. 즉 힘이라고 그 벡터 양, 여기 지금 화살표로 표시한 것은 벡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벡터는 다들 배우셨나요? 벡터. 네, 벡터는 다들 배우셨죠? 벡터라고 하는 것은 그 일정 그런 숫자들 스칼라와 다르게 크기와 방향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물리량을 우리가 벡터 물리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힘 벡터 내적, 그 다음에 뭐 변이 벡터 L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요거를 스칼라 형태로 풀었으면은 F 크기 곱하기 L 크기 곱하기 두 벡터 사이의 각도 세타에다가 코사인 값을 씌운 FL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서 쓸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화학에서는 요런 그 F 곱하기 L, 힘과 거리에 따른 내적, 벡터의 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보다 우리는 PV 워크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P는 프레셔를 의미하고 V는 볼륨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위에 거랑은, 위에서 정의한 일과는 좀 다른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개념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W를 정의를 할 때 FL 코사인 세타 이렇게 했는데, 분모 분자의 그 단면적 A를 곱해주고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F랑 A를 나눠주는 걸 한 세트로 묶고 L이랑 A를 곱해서 한 세트로 묶어주면은 A분의 F, 그 다음에 여기 괄호 치고 L 곱하기 A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여기에서 나오는 게 힘이라고 하는 것을 면적 A로 나눠준 게 이게 바로 프레셔, 압력 P가 되는 거고, 그
그 다음에 단위 요렇게 요 L 코사인 세타에다가 A를 곱해준 게 부피 V에 해당하는 물리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FL 코사인 세타라고 쓰는 거랑 PV라고 쓰는 거랑 두 개는 완전히 동일한 에너지를, 그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E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우리는 어떤 압력에 대해서 부피 변화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가지고 E를 정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잘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일의 부호인데요. 사실 많은 그 대학생들이 그 연력학, 특히 화학과에서 이 연력학 배울 때 연력학 배우다가 뭐 일반화학에서 많이 좀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 부호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뭐 근데 조금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별로 헷갈리는 문제가 아닌데, 같이 한번 봐보면은 뭐 부호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죠. 부호가 0보다 크면은 양수고 0보다 작으면 음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이 바깥으로 일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기체가 팽창한다. 기체가 팽창하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기체라는 녀석이 팽창을 하면서 외부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외부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에너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일 중에서 갑자기 영어를 조금 써서 죄송한데, 이거 뉘앙스를 전달하려면은 영어 전치사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편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주변에 일을 행했다, on이라고 하는 게 그쪽으로 일을 한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외부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에너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work done on system,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뭐 개라고도 부를 수 있을 텐데, 그 개에다가 일이 행해지면 내가 일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일을 받으면은 우리가 플러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운동을 한다,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내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게 되겠죠. 요걸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요런 우리가 부호 체계를 따르려고 하면은 W는 P에다가 부피 변화 dV,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사인을 붙여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실린더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안에 기체가 차 있습니다. 기체가 차 있고 얘네들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실린더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부피는 어떻게 되나요? 부피는 더 커졌죠. 그죠? 부피는 더 커졌습니다. 지금 노란색 방향처럼 부피가 더 커졌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약속한 부호 체계에서는 부피가 커졌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밀어내는 거잖아요. 내가 주위 바깥을 밀어내는 거니까 주위에다가 일을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work done on surrounding에 해당하는 거니까 W의 부호가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양수인데 얘가 음수가 나오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 여기에 우리가 마이너스 사인을 도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에서의 말하는 일은 W는 마이너스 PdV로 정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여러분들 중에서 뭐 물리과를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리과에서는 또 헷갈리게 이거를 W는 플러스 PdV로 정의를 하기도 하거든요. 조금 헷갈리는데 어찌됐건 우리는 그 지금 화학 교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W는 마이너스 PdV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요런 그 기호를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미소 변화량을 나타내는 기호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갑시다. 미소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양이 바뀔 때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D라는 기호를 활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델타라고 해서 약간 네, 그리스 문자 D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델타. 왜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는지는 네,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미소 변화량을 보고자 하는 대상이 상태함수다라고 하면은 D를 붙여줍니다. 상태함수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화량을 보려고 하는 것이 경로함수다 그러면은 델타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 내가 다루고 있는 함수가 상태함수냐 경로함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뒤따라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상태함수는 뭐고 경로함수는 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상태함수는 영어로 쓰면 이제 뭐 스테이트 펑션이 되는데, 어떤 함수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함수의 값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 상태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리고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경로함수는 그 함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함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경로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뭐 실생활의 예를 한번 비교를 들어가지고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 제주도 여기쯤에 있죠. 네. 그리고 뭐 서울이 여기쯤에 있죠.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제주도를 간다라고 하면은 변이량, 제가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동했다. 변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 변이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나중 지점 제주도와 나의 초기 위치 서울의 그 위도, 경도 요것만 정확하게 알면은 동쪽으로 얼마만큼 움직였고 서쪽 남쪽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딱 변이 값은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갔는지가 중요하지 않죠. 상태만 중요합니다. 나의 나중 상태를 나타내는 위치 제주도와 나의 처음 상태를 나타내는 위치 서울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변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내가 제주도까지 갈 때 어떤 경로로 갔는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변이 같은 함수 값은 상태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변이가 아니라 이번에는 경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얼마만큼의 돈이 들었느냐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만약에 김포공항에 가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 그러면 대략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은 한 10만원 내외로 들겠죠.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바로 가지 않고 차를 타고 대구까지, 제 고향인 대구까지 갔다가 자동차로 대구를 갔다가 대구에서 대구공항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간다. 이러면은 차로 대구까지 가는데 한 5만원 기름값이 들 거고, 대구공항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갈 때 또 한 10만원 정도 들겠죠. 그죠? 그러면 총 이때의 경비는 한 15만원 정도 들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 말고도 진짜 극단적으로 제가 인천 가가지고 중국을 갔다가, 여기 중국 대륙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중국 여기 칭다오에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다시 제주도로.
이러면 비용이면 한 50만 원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경비를 내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경비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어떤 경로를 택해서 갔는지, 서울에서 다이렉트로 김포에서 제주로 갔는지, 대구까지 차 타고 가서 대구에서 비행기 타고 갔는지, 뭐 중국을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이 함수 값들이. 그렇기 때문에 경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서울에서 제주도로 왔는지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런 그 상태 함수와 경로 함수의 예가 있는데, 화학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다양한 함수들이, 어떤 함수들은 계산하려면 경로를 다 알아야 되고, 어떤 함수는 경로 필요 없고 지금 상태와 나중 상태만 알면은 계산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일이랑 열은 둘 다 경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델타 W, 델타 Q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연력학적인 변수들은 거의 상태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 내부 에너지 U, dU, 엔탈피 dH, 엔트로피 ds, 깁스 에너지 dG,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상태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해서 궁금하신 거나 질문 뭐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싶은 게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없으신가요? 어차피 내가 모르는 거는 친구들도 모르기 때문에 물어봐주면 다 좋아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그러면 뭐 몇 가지 예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경로 함수인지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반응의 가역성, 비가역성을 논의를 해야 돼요. 가역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쓰면 이제 리버서블이 되는 거고, 비가역성은 이제 가역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니까 irreversible이 됩니다. 가역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이고, 비가역성은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역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가역성이라고 하는 거를 급작스러운 변화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느린 변화를 우리는 가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피스톤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피스톤 안에 기체가 차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피스톤을 요 정도로 압축시키고 싶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압축을 시켜버리면은 그 기체를 압축시키는 과정에서 열의 손실, 에너지의 손실이 많이 생기죠. 예를 들면은 뭐 기체를 내가 압축하는 과정에서 여기 마찰열, 여기 표면에 막 긁힐 거 아니에요? 그럼 마찰열로 에너지가 손실돼 버려 가지고 압축을 시켰다가 다시 놔두면은 원상태로 되돌아올 수 없죠. 에너지가 손실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급작스러운 변화의 경우에는 비가역적입니다. 다시 되돌아올 수 없어요. 근데 가역성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굉장히에다가 이렇게 다운표를 쳐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굉장히는
무한대의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엄청 천천히 에너지의 손실이 절대로 생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천천히 압축을 시키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에너지의 손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그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요즘에 이제 그 저희 집에 굉장히 어린 아기가 있거든요. 그 이제 9개월짜리 아기가 있는데 만약에 걔가 집에서 자고 있을 때 문을 닫을 때 누가 막 쾅 닫나요? 문을 이렇게 세게 확 닫으면은 굉장히 급작스러운 변화를 하면은 문이 쾅 닫히면서 이제 소리가 발생하고 그 소리가 이제 원래 있던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바꿔버린 거죠. 그런 것들은 비가역적인 반응이 되는 거고 문을 엄청 조심스럽게 천천히 닫으면은 그런 외부 소음 없이 마찰에 의한 손실 없이 문이 잘 닫히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역적인 변화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 두 가지 키워드 가역적이다 비가역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연력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PV 다이어그램 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갑자기 압축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얘 압력이 이렇게 치솟은 다음에 이렇게 치솟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압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움직일 겁니다. 그죠?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이 노란색 그래프가 되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천천히 같은 등온 과정으로 온도의 변화 없이 아주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부피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가역적인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역 과정에서는 제가 여기 점을 다다다다 찍어놨는데 이 모든 점들이 다 평형 상태예요.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는 반응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되돌아올 수도 있는 지점들이잖아요. 매 지점마다 평형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처음 지점에서 출발해서 아주 약간 그죠? 아주 약간 옆으로 움직였다가 그죠? 평형이니까 여기 왔다가 다시 또 평형에 의해서 되돌아갈 수도 있죠. 그치만 여기에서는 또 다른 평형으로 옆으로 정말 조금씩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나중 위치까지도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로 봤을 때에도 이 과정이 가역적으로 일어난 과정이구나 아니면 비가역적으로 일어난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두고 그래서 우리가 미소 1의 양 아주 작은 1의 양을 써보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PdV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은 어떤 유한한 1의 양 부피가 여기서 말하는 V1에서 V2로 바뀌어 갈 때 얼마만큼의 일을 수행을 했나 혹은 얼마만큼의 일을 받았는가를 계산하려면은 결국 적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쪽 구간에 대해서 처음 위치에서 나중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W는 마이너스 처음 지점에서 나중 지점까지 PdV를 해주라는 것이 됩니다. 이 정도의 수학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 식의 요 적분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요 적분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p라고 하는 함수 값을 아주 작은 아주 작은 부피 변화에 대해서 p 값을 다 더한 게 결국 1의 양 w가 되는 거죠. 저 그래프를 다시 조금 더 크게 크게 그려놓고 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쳤을 때 여기 지점에서의 p 값을 아주 작은 부피 v 변화 dv에 대해서 p 값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약간 옆으로 와서 또 p 값을 dv 곱하고 p 값을 dv, p 값 dv, p 값 dv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지점까지 쪼라락 요걸 다 해가지고 더하는 게 적분 개념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1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PV 다이어그램 도표를 그렸을 때 그 아래 면적 요 아래 면적의 요 에어리아에 해당하는 것이 1의 양 W구나. 물론 뭐 마이너스 W죠. 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1이라고 하는 것이 왜 경로 함수인지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두 가지 경우를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은 처음 지점과 나중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변화했고 얘는 이런 식으로 변화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두 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1의 양을 계산해 보면은 1의 양이라고 하는 게 결국 PV 다이어그램에서 이 아래쪽 V축과의 면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딱 봐도 두 개의 1의 수행한 1의 양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의 양을 계산하려면은 과정이 어떤 형태로 일어났는지 이런 식으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경로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대충 뭐 그 일에 대한 개념은 뭐 저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 열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열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온도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변수인 물리량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사실 지금은 우리가 과학을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에너지가 열이 될 수도 있고 열이 에너지도 될 수 있다라는 그 전환 과정을 굉장히 당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일은 일이고 열은 열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해봤냐 하면은 여기 이제 물을 가득 받아 놓고 여기 이제 프로펠러를 이렇게 프로펠러 맞나? 뭐 하여튼 이렇게 교반시킬 수 있는 뭔가를 집어넣고 얘를 막 회전시켰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 그 물에다가 막 일을 해주고 있는 거죠. 기계적인 일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뭐 여러분들 당연히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은 물의 온도가 올라갔죠.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 사람들이 생각했는 게 일은 일이고 열은 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을 했더니 물의 온도가 높아졌다. 즉 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실험 결과에서부터 유추를 할 수 있는 거는 일이라고 하는 게 열로 전환이 될 수가 있고 그럼 얘네들은 궁극적으로는 뭔가 하나의 물리량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하나를 전달하는 서로 다른 경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이 내부 에너지 internal
에너지 혹은 U라고 표현하는 어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시스템, 그게 뭐 이런 삼각 플라스크가 될 수가 있고, 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교실,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 그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앞으로 내부 에너지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일 또는 열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요렇게까지 해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연력학 제 1법칙을 이제 수학적으로 기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 굉장히 다들 뭐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내부 에너지가 바뀔 수 있는 경로 혹은 방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썼죠. 기계적인 힘을 통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온도차에 의해서 열을 교환하거나, 그쵸?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변화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정도는 열을 얼마만큼 주고받았는지를 나타내는 델타 Q와 일을 얼마만큼 수행했는지 혹은 받았는지를 나타내는 델타 W의 합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가끔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조금 하는데, 여러분들 돼지 저금통 아시나요? 요즘에 사실 동전을 잘 안 쓰니까 돼지 저금통 아시나 모르겠네. 저금통 아세요? 아시는 거 맞죠? 이거 설명해도 언제 알아들으실 수 있는 거죠? 네네. 그 내부 에너지를 돼지 저금통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어, 뭐 지폐를 Q라고 생각을 하고 동전을 뭐 W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돼지 저금통에 있는 돈의 양을,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했을 때에 뭐 그 돼지 저금통의 변화량을 알고 싶으면 내가 지폐를 얼마만큼 넣었는지 혹은 얼마만큼 꺼냈는지, 동전을 얼마만큼 집어넣었는지 꺼냈는지를 알면은 돼지 저금통에 돈이 많아졌겠다 혹은 줄어들었겠다를 알 수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U라고 하는 어떤 그 저수지, 에너지의 저수지에 양이 늘어났을까 줄어들었을까를 유추를 해보려면은 열의 형태로 얼마만큼 주고받았는지, 일의 형태로 얼마만큼 주고받았는지를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이상 그 비유를 안 들어도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꾸 비슷한 말 자꾸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뭐 사실은 조금 더 그 깊이 있게 논의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중에 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연력학 제일법칙을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엄청나게 많은 수식들이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식의 재미있는 점은 델타 Q라고 하는 경로 함수와 델타 W라고 하는 경로 함수를 더했더니, 두 개의 경로에 의존하는 함수를 더했더니 그 결과는 상태 함수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신기하다 혹은 약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뭐 수학적인 예를 통해서도 많이 요런 그 경로함수 두 개를 더했더니 상태함수가 되더라, 요런 거는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요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저희 조금 쉰 다음에, 지금 사실 너무
그 전반부에는 그 추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그 8시부터 시작할 때에는 좀 실제 화학 시스템에서 열과 일 그 한번 많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 5분만 쉬고 할까요? 네,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좀 쉬고 오시죠. 네. 지금 조금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체가 압축될 때 그리고 기체가 팽창할 때 과연 얼마만큼의 일을 수행을 하는지 그게 가역 과정을 따라서 일어났을 때 비가역 과정을 따라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다른지를 얼마만큼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여기 스타퍼가 있는 뚜껑이 이렇게 있습니다. 뚜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 이제 뭐 무거운 뭐 물체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체는 P1, V1, T에 해당하는 온도, 압력, 부피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타퍼를 제거를 해줬더니 얘가 그 무거운 물체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그때 이 압력이 P2, 부피는 V2로 바뀌었고 온도는 T로 일정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을 PV 다이어그램 도표 위에 PV 다이어그램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은 V1이 V2보다 더 큰 값을 가질 거니까 이제 뭐 V1이 여기쯤 있을 것이고 V2는 여기쯤 V2는 여기쯤 있겠죠.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 아래에 움직였기 때문에 P2의 값이 P1의 값보다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처음의 지점의 값과 나중의 지점의 위치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스타퍼를 딱 제거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이 질량 M인 무거운 물체가 위에 있는데 얘가 아주 천천히 막 우리가 거의 영원히 그 굉장히 느린 시간에 걸쳐서 내려오지 않겠죠. 순간적으로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여기 압력이 순간적으로 P2로 확 치솟은 다음에 부피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따라서 일어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과정의 기체를 V1이라고 하는 부피에서 V2라는 부피로 압축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일이 필요하냐 그거를 봐보면은 바로 그게 요만큼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W는 마이너스 PdV라는 요 식을 이제 오늘 꼭 머릿속에 하나 집어넣으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 과정에서 수행한 일의 양 W는 마이너스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까지 PdV를 적분을 해라. 근데 지금 요 그래프 노란색 색칠한 면적을 보면은 P값은 P2라는 값으로 딱 고정이 돼버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부피 V를 뭐 이렇게 먼저 이야기할까요?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P라는 값이 마이너스 밖으로 빠져나와서 마이너스 P2는 1에서 2까지 dV가 되는 거고, dV라고 하는 거를 계산하려면은 그러면은 V2 마이너스 V1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나중에 값에서 처음 값을 빼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 값의 부호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마이너스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분명 보면은 V2가 V1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니까 요 값도 V2-V1이 음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 이 값의 1의 부호는 양수가 되게 됩니다. 그죠? 기체가 이런 식으로 압축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체가 압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깥에서 힘을 가해서 기체를 압축을 시키는 거고, 그 일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의 형태로 기체를 압축을 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일의 부호가 양수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의 직관이랑 잘 맞아 떨어지죠.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비가역 과정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 살펴봤던 것이고, 이번에는 이렇게 원 스텝으로 부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지점과 나중 지점의 위치는 저 그래프 위에 그대로 조금 복잡한데 한번 그려보죠. 이번에는 부피가 이렇게 원 스텝으로 압력이 원 스텝으로 바뀐 게 아니라 한번 요 정도로 중간 정도 값으로 반틈 압축을 하고 이렇게 최종 압력 P2가 되어서 압축을 하는 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요 경우에는 필요한 일의 양이 얼마예요? 필요한 일의 양은 요 초록색 곡선을 아래쪽 면적을 계산해 보면 되니까 대략 요 정도가 될 겁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 계산을 수학적인 수식을 통해서 이 초록색 면적을 표현해 보진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거는 기체를 압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의 양이 이 노란색의 면적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확실히 이 초록색 쪽이 더 작죠. 더 적은 일을 해줬는데도 똑같은 압축된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3번 스텝으로 4번으로 나눠볼까요? 4번으로 나눠서 요렇게 하면은 필요한 일의 양은 요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 그려보면은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번에는 이제 더 똑같이 기체를 압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아주 잘게 아주 여러 번에 나눠 가지고 기체를 압축을 시키면은 그 그래프가 뭐를 따라가게 되냐면은 우리가 일정 온도라는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요 그래프로 컨스턴트 T를 따라서 움직이는 보일의 법칙을 따르는 그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보일의 그 PV 다이어그램에서의 그 컨스턴트 T 곡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을 정말 조금씩, 그죠? 압력 부피를 조금씩 바꿔서 옆으로, 조금 바꿔서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얘는 매 순간이 평형에 도달해 있는 가역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서 나머지 것들, 여기 지금 보여드린 예시 3개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전부 다 굉장히 급작스러운 압력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비가역 과정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실 수 있는, 여기에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똑같은 부피로 똑같은 부피만큼을 압축시키기 위해서 가역 과정에서 수행한 일의 양이 비가역 과정에서 수행한 일의 양보다 더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비가역 과정에서는 왜 일을 더 많이 해주는데 똑같은 결과밖에 얻지 못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했는데 그 에너지들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비가역 과정에서는 기체를 압축시키는 데에도 우리가 일을 활용을 했지만
그 외에도 뭐 소리라든지 마찰 등등등의 에너지가 손실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비가역 과정으로 아주 천천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의 반대 버전이 지금은 기체를 우리가 압축시키는 걸 봤었잖아요. 기체를 압축시키기 위해서는 가역 과정으로 해야지 천천히 압축시켜야지 우리가 최소의 일로 압축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의 이제 반대 버전이 팽창이거든요. 팽창에서는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는 기체가 일을 수행을 하죠. 바깥에다가 일을 수행을 하는 건데 이때의 수행한 일의 양을 비교를 해보면은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을 비교해보면 이때에는 부등호 방향이 이쪽으로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팽창을 하기 때문에 기체가 직접 일을 수행을 하죠. 받는 어떤 수동적인 그런 피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일을 능동적으로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일을 할 때 아주 천천히 일을 하면은 그 일이 온전히 다 기체를 팽창시키는 데만 사용이 되는데 비가역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앞에서 보셨던 거랑 마찬가지로 기체를 팽창시킬 때 여러 형태로 손실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력학을 이야기할 때 있어서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비록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영원의 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굉장히 느린 변화를 우리가 가역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것은 마치 우리가 도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뭔가 만들어야 되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이상향과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굉장히 뭐 괴짜 같은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봐보면은 뭐 연구기관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요런 조금 잘못된 요런 것들을 잘못 이해를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 우리 다음 시간 정도에 한번 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가역 과정에서의 수행한 일과 뭐 받은 일의 양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고 그러면 실제 가역 과정에서 수행한 일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정 온도 조건 아래에서 P1, V1에서 P2, V2로 바뀌어 갈 때에 수행한 일의 양이 얼만큼 되느냐 이거를 가역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일의 양을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경로를 무조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P1, V1, P2, V2 이런 거를 그려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 온도 조건으로 따라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경로를 알아야 돼요. 그죠? 경로를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서는 가역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역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그래프의 요 아래쪽 면적 요거를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dw는 델타 w는 마이너스 pdv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w를 계산하려면은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까지 pdv를 해야 된다. 근데 이 p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그 v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적분을 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뭐 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P와 V와 T 사이의 관계를 구할 수 있잖아요. 만약 이상기체를 가정한다라고 하면은 P라고 하는 압력 요 곡선, 요 노란색 곡선이 P는 V분의 nRT에 해당하는 그래프 혹은 함수라는 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요 P 값 대신에 여기 집어넣으면 1에서 2에 V분의 nRT dV가 되는데, 지금 요 nRT n도 요 압축되는 동안 기체 몰수 안 바뀌니까 n 상수, 뭐 기체 상수 r은 당연히 모든 과정에서 상수, 그리고 우리 지금 온도 t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 전부 다 상수입니다. 그래서 다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nRT 1번에서 2번까지 v분의 1 dv 이렇게 되니까 요 v분의 1은 적분하면은 lnv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nRT의 ln v1분의 v2다.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뭐 이제 사실 저런 것들을 응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가역 과정에서 그 일의 변화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다음 요거 한번 해볼까요? 그 일정 부피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일정 부피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미 봤을 때에 부피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dv가 0이다. 그래서 수행한 일이 없는 그런 기계적인 일을 수행하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연용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연용량 C를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연용량 C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뭐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뭐 이야기해 보시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연용량 C가 어떤 건지. 비열 스몰 c랑은 사실 조금 다른 거긴 하죠. 혹시 뭐 있으세요? 원래 우리 수업이 굉장히 학생 참여 형태로 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너무 저 혼자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없으신가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럼 원래 제가 이거를 학교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수업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데 가서 들어보니까 이 학생들한테 질문을 한 다음에 그 대답이 없다고 해서 교수가 대답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기다려라. 끝까지 기다리면 누군가는 대답을 할 거고, 자꾸 교수가 대답을 한다라는 걸 알면 학생들이 더더욱 대답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게요. 봐봐.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누군가는 말을 하죠. 네. 그쵸. 물질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네, 드는 열량이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비열 C랑은 좀 다르게 얘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비열 C랑 질량 M을 곱해서 우리가 연용량 C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소연 학생이 대답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 데 드는 열량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C라고 하는 녀석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델타 T분의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미소 변이량으로 나타내면 dt분의 델타 Q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정 부피라는 조건 하에서 그럼 연용량 C를 써보면은 그게 바로 C, V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적 연용량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이 일정하다는 뜻이고 적이 부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정 부피 연용량, 정적 연용량 CV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럼 갑자기 CV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부 에너지 U라고 하는 녀석은 얘가 U라고 하는 녀석이 상태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얘는 U 값을 알기 위해서는 경로를 알 필요 없이 그 상태 거기에서의 말이 조금 꼬였는데 그 지점에 그 상태만 알면 된다. 그러면 그 상태를 묘사할 수 있는 뭐 온도 V, 온도 T, 압력 부피 V, 압력 P 뭐 이런 값들을 알면은 우리가 상태 함수 U의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물론 배우시겠지만은 어떤 개의 상태를 묘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변수들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해서 세 개 다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PV는 PV 반은 RT라고 했을 때 PV 바만 알면은 T는 자동스럽게 자연적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상규칙 페이즈 룰이라고 해서 뭐 그런 변수들 사이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몇 개만 알면은 나머지는 결정이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알면은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선택을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T랑 V를 선택을 할 겁니다. 자연스러운 변수로 그렇게 선택을 할 거고, 그러고 나면은 얘의 내부 에너지 아주 작은 변화량 DU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편미분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도록 합시다. 뭐 여러분들이 그 미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많이 봤던 그 미분은 우리가 상미분이라고 부릅니다. ordinary 미분 differential. 갑자기 수학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편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partial differential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ordinary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평범하다라는 뜻이고, partial은 부분적인 뭐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상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가 한 개만 있을 때,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뭐 fx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얘의 미분 값은 뭐 df, dx 우리 이렇게 쓰는 거는 좀 연습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편미분은 변수가 두 개 이상 있을 때를 의미를 하고, 함수 f가 뭐 x, y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의 미소 변화량 df를 쓰라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라운드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6을 반전시킨 것 같은 라운드 f, 라운드 x, dx, 라운드 f, 라운드 y, d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이렇게 쓰는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미분 관련, 그래서 뭐 갑자기 이게 수학 이야기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그 요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상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 f라고 하는 함수 값이 한 개의 톱니와 물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df라고 하는 톱니바퀴가 얼마만큼 돌아갔는지를 알고 싶으면 x라는 그 입력값이 얼마만큼 변했는지만, 하나의 입력값이 변한 정도만 알면 함수값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df, dx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톱니바퀴가 이번에는 x, y 두 개의 입력값에 물려 있으면은 얘가 얼마만큼 돌아갔는지를 알려면은 x가 돌아감으로써 색깔을 좀 통일할까요? x가 돌아감으로써 얘를 움직이게 하는 기어분이 있을 거고, y가 돌아가면서 f를 움직이는 그런 기어 부분이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톱니바퀴는 다 같이 x가 돌면 y도 돌고 f도 도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은 조금 궁색해지긴 하는데, 그 편미분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 요 값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개의 인풋이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을 x가 얼마만큼 돌아갔는지를 나타내는 게 dx가 되는 것이고, 그 x가 돌아가는 것이 f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요걸 1번, 2번이라고 하면 1번, 2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사하게 이거를 3번, 4번이라고 하면 y를 얼마만큼 회전시켰는지, 그게 f를 얼마만큼 회전시켰는지를 보는 거다. 그게 이제 파셜 디퍼렌셜, 편미분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나는 뭐 이런 그 디테일한 거를 지금 단계에서 알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두 개 이상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를 미분할 때는 이런 형태로 쓴다, 뭐 그냥 받아들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 U라고 하는 녀석의 변화량을 보려고 하면은 여기 규칙을 따라서 쓰면은 라운드 U, 라운드 T, dt 더하기 라운드 U, 라운드 V, d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일정 부피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잠깐만, 중간에 뭐가 하나 빠졌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네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은 du라고 하는 것은 델타 Q 더하기 델타 W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요 뒤에 그 1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PdV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에서 얻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 대한 식과 내부 에너지를 어떤 하나의 수학 함수로 보고 그것의 변수인 t와 v로 전개한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있죠. 이 두 개의 식은 우리가 비록 유도한 방법은 달랐지만 같은 물리량이잖아요. du라고 하는 같은 물리량이기 때문에 얘네들 둘을 같다라고 우리가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u, 라운드 t, dt 더하기 라운드 u, 라운드 v, dv가 델타 q 마이너스 pdv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대전제로 깔고 있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했던 게 일정 부피 과정에서 이해를 해보자,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dv에 관련된 텀들은 다 그냥 0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일정 부피에서의 열량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v를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델타 QV라고 하는 것이 라운드 U, 라운드 T,
d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CV라고 하는 것이 정적 연용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델타 QV를 CV 곱하기 DT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정의 자체가 일정 부피 하에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정의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CV라고 하는 녀석 정적 연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정의되냐면 라운드 U, 라운드 T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온도의 변화량으로 나눠준 값이구나. 즉 일정 부피 하에서의 정적 연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온도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보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부피가 일정할 때에 가해준 열은 그때 가해준 온도 변화는 전부 어디에 쓰인다는 거예요? 물질의 내부 에너지 U를 바꾸는 데 쓰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적 연용량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관계식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줄의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과정이 지금 정적 과정,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한 과정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실제로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부피 V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까? 요거를 좀 궁금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실험을 한 것이 바로 줄의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의 실험에서는 라운드 U, 라운드 V를 계산을 하려고 했다. 온도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그럼 줄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벌브가 있고 여기에 지금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만 기체가 차 있고 반대쪽은 진공 상태입니다. 백큐um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순간에 요 스타퍼를 없애준 겁니다. 없애주면은 이제 요 기체들이 자연스럽게 진공 쪽으로 확산해 나가겠죠. 그리고 줄이 이 실험을 할 때에는 여기를 이제 외부와 잘 단열을 시켰습니다. 여기는 잘 단열이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단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열을 차단했다. 그러니까 Q 이꼴 0인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단열되어 있기 때문에 Q는 0이고 그 다음에 W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W, 1의 양. 1이라고 하는 게 델타 W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PdV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기체가 오른쪽으로 확산돼 나가잖아요. 확산돼 나가는데 기체가 확산해 나가는 거를 방해하는 그 압력이 존재하나요, 지금? 여기 지금 백큐움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P 값이 0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확장해 나가는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나가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W의 값도 0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U라고 하는 것이 Q 더하기 W, 그러니까 DU는 델타 Q 더하기 델타 W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단열이 되어 있다고 하니 얘도 0이고 그리고 진공을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니 이 1의 양도 0이고
그러니 당연히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도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줄이 생각을 한 것은 이 U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뭐 부피 V 아니면 온도 T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줄이 실험 결과를 측정해 봤더니 온도가 일정한 것 같았어요. 제가 왜 일정한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줄이 측정을 했을 때는 온도가 일정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T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죠. 이제는 일정한 값으로 고정이 되어 버렸고 V만 변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라운드 U, 라운드 V, dV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에 라운드 U, 라운드 T, dT가 따라 나와야 되는데 온도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걸 0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이렇게만 남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어떤 수학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도 줄의 그 결과를 보면은 델타 U 이꼴 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0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는 dV가 0이 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의 부피 변화가 0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부피가 어찌됐건 간에 더 커졌잖아요. dV 자체는 0보다 큰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뭐 곱하기 뭐를 했는데 0이 나온다라고 하고 하나는 0보다 큰 게 확실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라운드 U, 라운드 V가 온도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0이구나라는 것을 추정을 할 수 있죠. 즉 이거를 말로써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내부 에너지라는 녀석이 부피에는 의존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조건은 온도가 일정할 때.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부피에 의존하지 않는 함수다라고 줄이 잘못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 잘못된 결론이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로 이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측정을 한 것을 잘못 측정한 겁니다. 이 기체가 사실 팽창해 나갈 때 온도가 미묘하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요 한쪽의 공간에서 있다가 전체 공간으로 확산돼 나가면서 온도가 미묘하게, 정말 미묘하게 떨어집니다. 정말 미묘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얘가 0으로 무시해버리는 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원래는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값도 실제 기체들에 대해서는 0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줄의 잘못된 결론이고, 그럼 잘못된 결론은 우리가 왜 배웠냐? 조금 재미있게도 이게 잘못된 결론이지만서도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이게 또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볼까요?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체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녀석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부피가 크나 부피가 작으나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또 이 결론이 성립되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체에 대해서는 죄송해요. 뭐가 나가 있어. 실제 기체에 대해서는 이 값이 0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뭐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줄이 조금 잘못된 실험을 했지만은 그게 우연찮게 아이디얼 가스에선 잘 맞고 실제 기체에서는 조금 잘못된 결론이었다. 이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력학, 서모다이나믹, 포텐셜을 한 종류를 배웠죠. 내부 에너지 U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연력학
포텐셜에는 사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총 네 가지가 있어서 U, H, 엔탈피 H, 그 다음에 헬름홀츠 에너지 A, 깁스 에너지 G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수업 시간에는 제 생각에는 여기 U, H, G 정도를 다뤄볼 생각이고요. U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H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일의 형태가 오직 PV 워크 형태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그 전기적인 일이라든지 그런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하고 PV 워크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리고 압력 P가 일정한 조건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은 일의 양 W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마이너스 P 델타 V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델타 W가 마이너스 PdV라고 했는데 P가 상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적분을 P를 상수로 두고 적분해버리면 W는 마이너스 P 델타 V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Q 더하기 W인데, 우리는 일정 압력 조건 하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를 P라고 덧붙여주고 그 다음에 W 대신에 마이너스 P 델타 V라고 한번 써줘 보죠. 지금 변화량으로 이렇게 델타를 가지고 썼지만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으로 바뀌어 간다라고 하면은 U라는 녀석도 상태 함수니까 그냥 단순하게 변화량을 U2-U1이라고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거는 QP-P에 V라고 하는 것도 그냥 상태 함수, 변수잖아요, 얘는. 그럼 얘는 V2-V1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식의 모양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 줄 거냐 하면은 PV2 플러스 PV1 이렇게 되는데, 이 같은 상태들끼리 한번 모아 볼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2번끼리 1번은 1번끼리 한번 모아 줘 보면은 뭐 QP 거기는 QP 이꼴 다 넘겨버리면 U2 더하기 PV2 이렇게 모을 수 있을 거고, PV1을 이쪽으로 넘겨오면은 마이너스 U1 빼기 U1 더하기 PV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봐보면은 압력 P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일정한 값이니까 뭐 상관을 안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2라고 하는 나중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변수들만 모여 있고 1이라고 하는 초기 상태, 처음 상태만 나타내는 변수들이 모여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U 더하기 PV라고 하는 거를 어떤 새로운 함수 H로 정의를 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아주 쉽게 H2-H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면은 이 H라고 하는 뭐 우리는 이제 얘를 엔탈피라고 앞으로 부를 건데, 이 엔탈피라는 H도 또 다른 상태 함수가 되는 거죠. H를 구성하는 게 U 더하기 PV가 되는 것이고, 얘는 지금 나중 값, 처음 값 이렇게 상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나중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나중 상태의 값만 알면 되는 그런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탈피의 물리적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럼 보면은 결국에는 H2-H1이 델타 H, 엔탈피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엔탈피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의 물리적 의미는 압력이 일정할 때의 열량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QP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정 압력 하에서의 연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곧 델타 H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압 연용량, 일정 압력 조건 하에서의 연용량 CP라고 하는 것이 델타 T분의 델타 H구나. 얘는 미소 변이량으로 쓰면은 DT분의 DH, 압력이 일정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압력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온도를 변화시킬 때의 열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엔탈피를 변화시키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V랑 같이 놓고 써보면은 DU, DT, V. 그죠? 그 조건도 다르고 그때 얘 변화시키는 물리량도 H냐 U냐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요거는 그럼 한번 숙제로 해볼까요? 저희 사실 숙제를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은 조금 부족하고 해야 되는 내용은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사실 과정을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컨스트 T, 온도가 일정할 때 PV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야기해봤고, 컨스트 P, 컨스트 V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PV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컨스트 V는 요 형태로 생겼을 거고, 컨스트 P는 압력이 일정할 때 움직이는 거니까 뭐 요 곡선에 해당할 거고, 요 곡선에 노란색, 흰색, 노란색. 그 다음에 컨스트 V는 초록색, 부피가 일정할 때 바뀌는 요거를 의미를 하겠죠. 이런 조건 하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 계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컨스턴트 P 혹은 컨스턴트 V 조건 아래에서 열량 계산하는 것도 QP, QV 계산하는 것도 해봤죠. 이렇게 해봤는데 그 화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 과정에서의 PV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숙제로 해볼까요? 갑자기 숙제를 하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면 됩니다. 그냥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고 제가 다음 주에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 되는 거는 항상 언제나 그렇듯이 연력학 제1법칙을 쓰신 다음에, 그리고 이 1이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PdV로 바꿔 써놓으시고, 그리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었더라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앞에서 어떻게 했었죠? 제가 그냥 대충 가르쳐 드릴까요? 그 앞에서 CVDT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참고로 CV가 DUDT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단열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Q가 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CVDT 이꼴 마이너스 PdV라고 하는 관계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P와 V의 관계식, P와 T의 관계식, 그 다음에 V와 T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 뭐 하라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일정한 온도에서는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일정한 온도 조건 하에서는 P는 V분의 1이고 뭐 P는 T에 비례하고 V는 T에 비례하고 이런 거 해봤었죠. 아, P는 T에 비례한다는 이거는 제 실수입니다. T는 그 온도가 일정하기, 네. 이것도 없는 거죠. 네,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P는 V에 반비례한다. 요 관계식 얻었었잖아요. 그것처럼 단열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관계식들 PV, 뭐 PT, VT에 대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조금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열 엔진의 효율을 분석하는 그 사이클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 수업에서도 좀 피드백을 주시면은 제가 그 반영을 해서 어, 다음 수업 때 또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뭐 어찌됐건 간에 수업이기 때문에 그 뭐 평가를 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조금 이따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를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뭐 이거를 문제풀이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사실 좀 너무 부담이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제가 뭐 키워드를 뭐 몇 개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거를 각자 뭐 좀 조사를 하고 뭐 PPT 발표하는 형태로 하면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네, 한번 그 선생님 그 제가 그래서 조만간 그 주제를 드릴 테니까 뭐 저희 3시간씩 수업하는 날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좀 한 3, 4명씩 발표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뭐 대충 그 정도의 계획을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고 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